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뉴스가 너무 많은 월요일 아침이에요. 네. 어디부터 갈까요? CIA 한국 정부 감청 의혹. 미국의 CIA, 미국의 정보기관이 우리 정부를 감청했다는 의혹으로 주말 내내 떠들썩했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게 원래 온라인에 떠돌던 문건이었대요. 그거를 어제 뉴욕타임즈가 보도하면서 일파만파한 거고요. 예. 뭐라고 얘기가 나왔었냐면 뉴욕타임즈에 미국 정보기관이 작성한 기밀 문건이 대거 유출된 사실을 미국 국방부가 파악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해서 여기 나온 문건이 무슨 문건이었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보를 분석한 문건인데 한 100쪽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중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실 내부 논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네. 실명으로 뭐 김성한 안보실장이 뭐라고 했고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뭐라고 했고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뭐라고 했고 다 적혀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논의했는지도 적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미국이 포탄 제공을 요청했는데 이걸 어쩌냐 우리나라로서 우크라이나한테 포탄 제공하라고. 예. 그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제공했는데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 아니면 어쩌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이런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정한 상태에서 바이든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압박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논의했다고 그 문건에 적혀 있었습니다. 있어요. 대통령실의 반응은요? 그 이게 지금 방미가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톤 조절하는 모습, 뭐 이렇게 강하게 항의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어요. 관계자가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미국 측이랑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정도까지만 좀 선을 그으면서 얘기를 했고요. 예. 요 얘기가 뭔 얘기냐 좀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은 사실관계 확인을 미국 측에 요청할 거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도 어제 회의를 열었대요. 그리고 이 보도 내용을 검토한 걸로 알려지는데 다만 충분히 대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비서실, 안보실 다 전화해서 어제 물어봤는데 네. 비서실에서는 우리 모른다. 안보실에 전화해서 좀 물어봐라. 그래서 안보실에 또 물어봤더니 우리는 좀 말을 절제되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좀 이해해달라라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있는 상황. 네. 이제 이 대통령실의 반응이란 건데요. 김준일 에디터.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안보 사령탑들의 대화만 적은 기밀 문건은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여러 나라의 여러 동향을 다 적은 기밀 문건 중에 우리나라 것도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적국도 있고 뭐 소위 말해서 미국의 우방이라고 이제 하는 뭐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예. 뭐 튀르키예, 뭐 아랍에미리트 거기에 한국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미국이 한국을 도청을 한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언제 있었어요? 1976년에 한 번 있었고요. 2013년에 있었는데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죠. 이거 1976년에는 미국에서 코리아 게이트가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처음 보도를 해요. 그때 이제 로비스트 박동선 씨가 미국 의회에다가 돈을 많이 뿌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박정희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그런데 이때 이 내용들을 다 도청을 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뉴욕타임스가 도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이제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로 도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청와대 도청. 그래서 최규하 당시의 국무총리가 미국 대사에게 진상을 밝혀줄 거를 요구를 하고 당시에 반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뭐 관제 시위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대한 상위 군경회, 대한 반공청년회, 뭐 대한 전몰 군경 유족회 등등 정부 쪽에 좀 가까운 데에서 뭐 이 시위가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실이 아니지만 유감이다 이런 표현은 이제 카터 대통령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일단락이 됐는데 당시에 어떤 그 재미 언론인 안치홍 씨가 박정희 대미로비 엑스파일 뭐 여기에 보면은 우리 박동진 외무부 장관이 오히려 이거 사실 아니라고 부인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치홍 씨가 적은 뭐 비망록 같은 거. 비망록인데 예. 이제 미국 측의 정보를 가지고 한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약간 매달렸다 이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고. 그런데 2013년에도 또 마찬가지. 2013년에는 미국의 NSA 국가안보국이 이제 38개국을 도청을 한 사실이 알려졌고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됐고 더 뭐 파문됐던 게 막 독일 이런 나라들이 다 포함이 돼가지고 미국 네. 우방들에게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맞아요. 이제 그때 폭로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때 그런데 한국도
박근혜 정부에서 미국과 협의해 보겠다라고 너무 미온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때도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때 독일 당시 메르켈 총리는 how dare 그러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나라를 도청하냐 막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예요, 사실. 그래서 한미 동맹 뭐 70주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그냥 넘길 일이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거를 강하게 좀 푸시를 하면서 우리가 좀 얻어내야 되는 실리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는 동맹국가에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동맹국 사이의 도청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모든 정보를 달라고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좀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을 못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걸 가지고 더 이 협상의 우위를 점할 방법은 없는지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김광일 기자. 일단 이 얘기는요. 잠시 후에 김종대 전 의원 연결해서 좀 자세하게 더 들어보기로 하고 다음 뉴스로 넘어갑니다. 3박 4일 난상 토론. 국회에선 또 오늘 큰일이 벌어지죠. 전원위원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열려요. 네. 선거제 논의합니다. 전원이라고 해서 이제 300명이 다 같이 한 자리 모여서 논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여야 100명이 국회의원 100명이 대표로 나섭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안이 기준이에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세 가지 안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게 정개특위에서 살짝 수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걸 간단히만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예. 첫 번째 안은 비례대표의 변화를 줬습니다.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나눠서 뽑는 안, 이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 안은 지역구의 변화를 줬어요.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여러 개를 묶어갖고 그리고 개방 명부식으로 해서 사실상 좀 지역구를 비례대표처럼 만드는 방식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절충안입니다. 도농복합형이라고 해서 도시만 중대선거구로 조정을 하고 네. 비례대표는 지금 말고 지난번 그러니까 그 예전에 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에다가 대신에 네. 권역별로 나눠서 좀 복잡하게 절충안을 만든 거 요거 세 가지로 안이 짜여져 있습니다. 각 당의 분위기는 어때요? 하나로 모아지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뭐 따로 조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요 전원이 참여하고 있는 그 의원들한테 어제 각각 그 반응들을 좀 물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분위기를 보니까 좀 아무래도 난상토론 될 것 같습니다. 백가쟁명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냥 내가 예전에 발의했던 법안대로 말할 거다. 요거랑 아예 상관없이. 상관없이. 예, 그런 식으로 아마 다 열어놓고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굳이 좀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비례대표를 옛날처럼 병립형으로 그리고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나누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소선거구제로 지금처럼 유지하자라는 목소리가 뭐 대체로 많았습니다. 전망 가능해요? 지금으로서는 아예 변화가 없을 걸로 전망하는 게 뭐 가장 대체적인 관측인 것 거기서 같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준연동형 비례제 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변화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준연동형 비례제를 그대로 하되 위성 정당만 못 만들게 뭔가 제한 장치를 두는 식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거 전제와 후자 그 사이 정도에서 논의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대체적인 얘기는요. 그 어제 취재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뭐 국회의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의장님이 자기 정치하려고 지금 뭐 저 중대선거구 얘기 꺼내고 한 거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피곤하게 생겼다. 네, 그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금 비토 분위기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세 가지 안에서 의결하기는 좀 어렵고 요 전원위가 열리고 난 다음에 뭐 어떤 소위 같은 걸 다시 만들어서 네. 제4의 안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국회의장의 자기 정치라고 보는 건 너무했네요. 예, 선거구제 지금 바꿔야 되는 건 뭐 국민들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인데. 김준일 에디터. 예. 그 한겨레가 4월 9일에 이제 보도한 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소선거구제가 가장 좋은 제도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박수영 뭐 여의도 연구원장 등등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를 바꿀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변수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남권이 이제 중대선거구제가 되면은 민주당한테 너무 많이 뺏긴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데도 호남은 우리가 더 가져오는 표는 적고 그러니까 뭐 수도권 등등에서 더 많이 가져와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선거구제를 흔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게
특정 지역만 시범 실시를 하자. 음. 권역별 비례대표 아니면은 중대선거구제를 이를테면은 광역시나 특별시 6개 광역 특별시만 예. 시범 실시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도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서 네. 지금 쉽지 않아요. 지금 눈에 띄는 게 지난 금요일에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윤재옥 의원 3선이 이제 됐는데 선출됐습니다. 예, TK 지역이거든요. 예. 대구 경북 지역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정견 발표에서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돼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거 TK 지역 물갈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검사들이 또 공천을 받네. 근데 사실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선거구제를 유지를 하고 여기에서 좀 TK 지역에 이런 거를 좀 안전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좀 당선이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리고 뭐 대구 경북 소외론까지 있습니다. 뭐 그 안에서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원내대표까지 신임 원내대표까지도 소선거구제 쪽으로 좀 가는 방향이라고 본다라면은. 이거는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민주당이. 그렇다고 본다라면 합의점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상당히 예,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준연동형 비례제에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걸 원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건 당연히 바꿔야 한다는 건 뭐 다 공감할 텐데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답이 안 나오는 분위기 같네요. 의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셨던 국민의힘 그 사전 미팅 지도부랑 전원위원들의 사전 미팅에서 그 이제 지도부가 소선거구제가 우리한테 좋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겨레에서 보도가 나온 다음에 네. 제가 거기에 참여했던 의원들한테 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실제로 정말 이렇게까지 어떤 방향 설정이 지침이 지도부에서 내려졌냐라고 하니까 대다수가 이제 당사자들이 하는 말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침을 준 정도 수준은 아니었고 그냥 이제 여러 얘기들을 하던 중에 나왔던 말이었다라고 하고 근데 좀 거기에서 좀 인상 깊었던 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도부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하나 보여줬대요. 어떤 중대 거요? 선거구를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이렇게 불리해진다라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소선거구가 좋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건데 한 1초 보여주고 바로 껐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대놓고 이렇게 보여준 건 아니고 이제 은근히 이제 주장을 이제 보여준 볼 사람은 거죠. 봐라 이런 예. 건가요? 알겠습니다. 각 당의 분위기 받고 뭐 국민들이 전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주시해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국민 눈이 제일 무서운 거니까요. 다음으로 갑니다. 초등학생 덮친 만취 차량. 대전에서 그것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대낮에 학교 근처를 걷던 초등학생이 참변을 당한 건데요. 음주운전 차량 때문이에요. 예. 토요일 오후에 대전에서 벌어진 일인데 오후 2시 20분, 그러니까 대낮이었거든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차량이 길을 걷던 어린이 4명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한 명이 배승아 양이었고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60대 남성이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대요. 지금 이게 어제 새벽에 숨졌어요. 승아 양은. 그 전날 교통사고는 발생한 거고. 우리가 놀라운 건 음주운전 사고 벌이면은 이제 처벌 강화하는 윤창호법도 만들어졌고 스쿨존에서의 사고 벌이면 또 강화하는 법도 만들어졌고 민식이법.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적용된 곳에서 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9살 아무 죄도 없는 9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고 화도 나고. 김준일 에디터. 네. 지금 그 장소에는 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화꽃 놓고 있다면서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 일단은 그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헌 소송이 들어갔지만 이제 합헌이 났는데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는 재범일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기간이 떨어져도 뭐 그 기간과 상관없이 뭐 20대 때 한 다음에 60대 때 하더라도 재범은 이제 가중 처벌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위헌이 났거든요. 윤창호법은. 윤창호법은 그래서 예, 예. 다시 올해 1월에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4월 4일부터 지금 법이 시행됐는데 이 경우에는 10년 사이에로 이제 줄여놨어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윤창호법에 해당되는지는 봐야 되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네. 뭐 이렇게 술을 먹고 하는 사람 그것도 낮에 그것도 이제 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법을 떠나서 좀 다른 방식으로도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처벌만 강화한다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인식이 정말 더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승아 양의 가족을 2부에 연결합니다. 이 승아 양 가족들은요 지금 상중이잖아요. 사실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당황스러운 상중인데 세상에 이 승아 양의 스토리를
널리 알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승하양의 살아생전 영상도 가족들이 준비해 주셨고요. 교통사고 당시에 그 영상도 저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